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제 강의 첫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인트로덕션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실제로 강의는 처음 오늘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책 다 구하셨죠? 보건정보 데이터 분석 방송대학교 교재입니다. 근데 이 책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류학과, 고병리학 등 여러 가지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통계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사용될 경우가 많은데, 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이 책을 보시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부학이나 아니면 인류학이나 고병리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수행하는 여러 가지 실험이라든가 아니면은 임상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분석을 수행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가 이 책에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위주로 이번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지금 여러분들 그 대학로에 있는 방송대 건물 보시면은 1층에 보면은 거기 방송대학교 출판문화원 서점이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이 책은 지금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제가 하는 거. 목차를 보시면은 보건정보 데이터, 기초 분석, 연속형 자료의 분석, 그 다음에 범주형 자료의 분석, 공분산 분석, 그 다음에 생존 분석, 인구 조사와 분석, 역학 연구에서의 통계적 방법, 임상시험, 보건의료 정보 이렇게 쭉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이 모든 챕터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제 강의에서 우선 여러분들한테 몇 개 챕터를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제가 추후에 다른 저희 실험실에서 제가 개설한 다른 대학원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공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는 지금 통계 패키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마 세스라든가 SPSS라든가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그 통계 패키지의 트렌드가 기존의 어떤 세스라든가 SPSS에서 지금 R로 많이 넘어가 있어요. R은 세스나 SPSS는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R은 완전히 공개 프로그램입니다. 공개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강력하고 또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학술 관련 연구에서는 R을 거의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근데 R을 그냥 쓰기는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R 패키지를 컴퓨터에 어떻게 깔고, 그 다음에 그 R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종의 아주 기초적인 초보적인 단계의 프로그래밍을 약간 하셔야지 되거든요. 그 프로그래밍의 코드는 지금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따라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R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대학원 강의를 수강하셨던 분들은 아마 R이 이미 다 컴퓨터에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R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제 강의 처음 따라오시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 좀 여러분들 들으시고, 만약에 전혀 R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좀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부교재를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따라올 수 있다 그러면은 별 문제 없고, 만약에 못 따라오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반드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당초에는 이 챕터 1 보건정보 데이터 부분과 볼까요? 보건정보 데이터 부분과 보건정보 데이터의 기초분석 부분을 두 챕터를 다 하려고 했는데, 제가 준비를 좀 해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이 챕터 2에서 여러분들 다섯 번째 추정과 가설 검정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으로 강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좀 여러분들한테 비교적 간단한 과제물을 드릴게요. R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하시는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과제물을 조금 쉬운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거를 드릴게요. 그래서 추정과 가설 검정 이전, 표와 그래프를 이용한 자료의 요약, 여기까지만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R을 어떻게 까는지, 그 다음에 R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지식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따라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전혀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늘 강의 들으시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건정보 데이터 부분은 뭐 간단합니다. 앞에 쭉 설명이 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넘길게요. 이 보건이란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쭉 여러분들 지금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5페이지 그 다음에 6페이지 7페이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쭉 보고 넘기세요. 여기 9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도 그렇고 10페이지 11페이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쭉쭉 보고 여러분들 넘기시면 돼요. 한번 교양 과목을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쭉쭉 읽어서 넘어가십시오. 다 마찬가지입니다. 17페이지까지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될 부분은 19페이지부터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은 보건정보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최근에는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바이오인포메틱스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이제 빅데이터, 보건정보 빅데이터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 바이오인포메틱스를 예전에 하시던 분들이 주로 옛날에는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데이터의 분석에만 집중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보건정보 빅데이터 쪽으로 관심이 많이 이동을 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우리 프레시전 메디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이 보건정보 빅데이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빅데이터 기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례가 몇 가지인지 여러분들 쭉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것이 보건정보 빅데이터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지금 그 예 중에 하나로 미국 아마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1,700명의 유전자 정보를 지금 사람들에게 유전자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쭉 나와 있죠. 요게 여러분들 지금 구글에서 서칭을 해보면은 아마존 키워드를 치시고 1000 genomes 이렇게 딱 치시면은 쳐가지고 서칭을 하시면은 요 해당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유전자 분석 사이트로 직접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트로 직접 들어가셔갖고 한번 이것저것 두들겨서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또 다른 이제 사례로 빅데이터의 사례로 유전체 분석하는 빅데이터의 사례로 알약 검색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필박스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필박스 프로젝트는 뭐냐? 미국 국립보건원이 운영하는 약 검색 사이트로서 다양한 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다양한 약에 대한 정보라는 게 옛날에는 그 약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약전이라는 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 보시기 편하게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서 그 양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라든가 이런 것 갖다 이제 쭉 모아서 제공을 하는데 대개는 그 제약회사 아니면 병원에서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어떤 약에 대한 정보가 지금 빅데이터가 데이터가 계속 쌓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연구팀이 내는 논문이라는 게 결국은 그게 다 일종의 데이터가 되고 그 데이터가 많이 모이면 결국 그게 빅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어떤 특정한 알약에 대한 정보를 지금까지 하고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실제로 환자에게 적용을 했을 때 이 약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이라든가 아니면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빅데이터의 차원에서 추론을 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전에 실려 있는 약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보다는 훨씬 더 실제 약의 어떤 성질이라든가 주의해야 될 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의 정체 및 기능을 확인하는 이 프로젝트로서 필박스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필박스 프로젝트는 역시 구글에서 여러분들 그냥 필박스 프로젝트 치면 이거 딱 나와요.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음으로 뭐 건강보험회사 웰포인트에서는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효율적인 환자 치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직접 들어가봤더니 뭐 그렇게 썩 인상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이건 뭐 한번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EMR이라는 것도 우리가 넓게 봐서 일종의 빅데이터로 분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EMR이 뭔가 하는 거는 병원에서 지금 일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잘 아시죠? 전자 차트죠. 전자 차트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개개인의 환자의 전자 기록이면은 큰 무리가 없겠죠. 의미가 없겠지만 이게 쌓여서 아주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은 만약에 어떤 개인 정보라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거 이상의 어떤 강력한 빅데이터적인 데이터 소스가 없겠죠, 그죠? 굉장히 강력한 연구의 리소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정보 빅데이터를 어떻게 통계 분석하는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 2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건 이 하나하나는 말이죠. 전부
쉽게 얘기하면 통계학 학과에서 책 한 권이에요. 책 한 권. 이 얘기에 대한 얘기가 예를 들어서 라쏘라든가 뭐 앙상블이라든가 이게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SVM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굉장히 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공부 과제들인데, 이 SVM 이건 이제 약칭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거 일단 이름만 알아두세요. 지금은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굉장히 복잡한 개념들이고, 이거 자체가 전부 다 데이터 분석하는 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용하게 많이 사용되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군집 분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클러스터링 아날리시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 학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이름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클러스터링 아날리시스, K-mean 클러스터링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이어라키얼 클러스터링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중요한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거긴 하지만은 이번 강의 때 전부 다 포함시키긴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여기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게 나와 있죠. 이 네트워크 아날리시스라는 거는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개념이 나온 개념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아날리시스가 사회과학, 인문과학부터 시작해갖고 자연과학까지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이런 네트워크 그물망으로 연결된 구조로 통계 분석을 하는 거 최근에 좀 보셨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요즘 이 크라우드 워들 이런 것도 전부 다 일종의 네트워크 분석이고요. 이거 보셨죠? 요즘 많이 나와요. 논문 실제로 하다 보면 이게 분석이 옛날에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현재는 요즘 이거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념 자체는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여러분들 좀 네트워크 아날리시스라는 게 그만큼 요즘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챕터 1은 끝났고요. 여러분들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위주로 쭉 읽어보시면 되고, 챕터 1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별도의 과제는 부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챕터 2를 보시면은 보건정보 데이터의 기초 분석해서 35페이지부터 이제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이 35페이지 여러분들 쭉 읽어보십시오. 여기 문제 읽어보시면 여기 모집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표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모집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모집단이라는 게 너무 커서 우리가 이 모집단의 특성을 관찰하고 분석하고자 할 때 이 모집단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전부 조사를, 예를 들어서 이 모집단의 분석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할 때 대통령 선거 자체는 일단 모집단 전체를 놓고 하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물론 기권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갖고 우리가 의사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자체는 모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걸 매번 어떤 그 트렌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모집단 전체, 유권자 전체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샘플링을 해가지고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나오는 어떤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표본에 대한 분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표본에 나타난 특성을 가지고 모집단 전체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게 바로 이제 그건 이제 여러분들 그 정치 쪽에서는 그게 바로 여론조사나 이런 게 되겠지만은,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보건정보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모집단이라는 개념이 있고 표본집단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이걸 잘 보시고요. 파라미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모집단의 특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파라미터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모집단의 평균 이런 거 다 모집단의 파라미터 중에 일부예요. 그래서 통계학의 주목적은 모수를 추론하는 데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샘플 표본에 대한 계산 통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모집단의 변수, 예를 들어서 모집단의 평균을 샘플을 표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갖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통계학의 목적이라 이 얘기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3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36페이지에는 우리가 통계적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가설을 설정한다, 표본을 추출한다, 모수를 추정한다, 가설 검증을 한다, 의사 결정을 한다, 이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정보 데이터의 형태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질적인 데이터가 있고 양적인 데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실 때 자연과학 여러분들 지금 실험을 하실 때 쭉 말하자면 컨티뉴어스 데이터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신장
환자의 신장 이거 다 컨티뉴어스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환자의 무게 마찬가지고요. 또 어떤 특정한 뭐 예를 세포 셀 컬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셀의 개수 이런 거 다 컨티뉴어스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 질적인 데이터는 뭐냐면은 여기 질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은 어떤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 다음에 뭐 완치가 됐느냐 부분 치유가 됐느냐 아니면 악화가 됐느냐 변화가 없느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질적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질적 데이터인 경우하고 양적인 데이터의 경우가 분석의 기법이 좀 달라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는가 하는가를 여러분들 지금 이번 시간은 아니고 다음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37페이지에서는 양적 자료는 무엇인가, 질적 자료는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질적 자료의 기술에서는 무엇이 있느냐? 질적 자료를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것은 분할표이다. 컨틴전시 테이블이다. 분할표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2x2 테이블 같은 거. 아스피린을 먹었을 때 플라세보일 때 심근경색이 발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요 테이블이 바로 컨틴전시 테이블입니다. 요거를 있다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데이터 자체가 양적 데이터가 아닌 거예요. 질적 데이터인 거죠. 질적 데이터. 질적 데이터인 경우에는 컨틴전스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이제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지금 보면 상대 위험률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비슷하긴 한데, 여기서는 지금 컨틴전스 테이블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했느냐 하면은 오즈 레이셔, 오즈비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질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가장 초보적인 개념인데, 오즈 레이셔하고 렐러티브 레이셔라는 개념을 41페이지까지 설명을 해놨고, 그 다음에 42페이지부터는 이 질적 자료의 기술에 대해서 요게 R이에요. R 코딩입니다. R 코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생긴 꺽쇠가 있죠. 요 꺽쇠가 있는 거, 그래서 요 샵이 붙어 있는 거는 코딩이 아니에요. 이 샵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건 코딩이 아니라고 인식을 합니다. R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코딩이에요. 샵이 붙어 있지 않은 부분, 심근경색, 매트릭스, 요거 요대로 쭉 쳐가시면은 나중에 심근경색이라고 딱 치면 이렇게 뜨고요. 요대로 수행을 하세요. 요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과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 부분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R을 반드시 이해를 쓸 줄 아셔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 R을 설치를 하시고요. R은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구글에다 R 프로젝트라고 치시면은 R 프로젝트 키워드로 R 프로젝트라고 치시면은 자, 키워드에 여러분들 구글 키워드에 R 프로젝트 R 프로젝트라고 딱 치시면 떠요. 그거를 여러분들 컴퓨터에 까시고 그 다음에 그 창을 띄워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R을 인스톨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R을 가지고 요거를 전부 반복을 하세요. 반복을 하시면은 상대 위험률을 계산하는 코딩이 여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즈 레이셔를 계산하는 코딩이 여기까지 쭉 있을 겁니다. 요거를 반복을 하셔가지고 출력된 결과물을 저한테 보내시면 돼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내드리는 과제입니다. 가장 초보적인 거기 때문에 쭉 해보시고, 만약에 안 되시면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페일 된 데까지만이라도 보내세요. 여러분들 지금 첫째 시간인데 제가 여러분들 지금 R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갖고,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강의를 해드립니다. 만약에 안 된 경우에는 둘째 시간부터 제 강의 내용의 속도를 약간 조정할 생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R 코딩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의 내용을 R을 직접 깔고 반복을 해서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오늘 과제예요. 그 다음에 진도 계속 나가겠습니다. 양적 자료의 기술이 있는데, 양적 자료의 기술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이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통계적인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평균을 우리가 구하려고 할 수도 있고, 표준 편차를 구하려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말하자면은 계산을 통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얘기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고 중앙값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있죠. 4분위 수라는 것은 무엇인가. 요 4분위 수 굉장히 중요해요. 4분위 수. 쿼타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잘 읽어두세요. 쿼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요 부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Q1, Q2, Q3, Q2는 M이고 제25 백분위수와 50 백분위수, 75 백분위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제4 Q1과 Q3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IQR이라고 한다. 인터쿼타일 레인지라고 부른다. 뭐 이런 얘기 쭉 적혀 있는데 쭉 읽어서 내려가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모드라는 게 있다. 최빈값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평균과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정규 분포한 것처럼 양쪽이 대칭인 그래프가 있고 요 그래프는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쏠려 있죠. 요 그래프는 중앙에서 왼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이 모두 같다면 이런 식으로 좌우 대칭인 분포가 되고 최빈값이 평균값보다 크면은 왼쪽으로 긴 꼬리 요게 되겠죠. 그 다음에 최빈값보다 평균이 훨씬 크면은 오른쪽으로 긴 꼬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대칭이 되어 있지 않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오른쪽으로 쏠려 있거나 왼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스큐니스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요 스큐니스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요거는 뒤에 이제 코딩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스큐니스가 0이면은 이런 식으로 좌우 분포가 좌우 대칭이고 0보다 크면은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갖고 0보다 작으면은 왼쪽으로 긴 꼬리를 갖는다. 그 얘기가 쭉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커토시스라는 게 있죠. 요 커토시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커토시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대칭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료 부분의 꼬리 부분의 두꺼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커토시스라고 부른다. 요거는 꼬리 부분이 두껍잖아요. 요거는 꼬리 부분이 얇을 테고 요 차이를 바로 커토시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커토시스라는 것도 표준 정규 분포의 첨도를 0으로 놓고 이 첨도가 0보다 크면 자료 분포의 형태가 표준 정규 분포보다 꼬리가 더 두껍다. 쉽게 얘기하면은 0보다 크면은 요거라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뾰족해진다는 거죠. 요게 커토시스입니다. 0보다 적으면 이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 데이터 세트를 확보를 하잖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양적 자료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 기술 통계라 그래요.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 기술 통계라고 하는데 기술 통계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 세트의 특징을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숫자로 보여주는 거. 그래서 그 숫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코딩이 R 코딩이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알아두셔야 될 게 만약에 R을 지금 전혀 모르시는 분이라면은 요 데이터를 이 R 안에다가 프로그램 안에다 집어넣는 것도 지금 전혀 모르실 거예요. 만약에 모르신다면 모르신다고 저한테 메일로 알려주십시오. 제 강의 파일을 들으신 다음에요. 요 코딩이 뭐냐 하면은 지금 바깥에 만들어 놓은 내 데이터 세트를 R 프로그램 안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read.table 테이블 자체를 읽어오는 거예요. 읽어오고 나서 보면은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뭐를 하느냐 하면은 요 플롯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 플롯이라는 이게 명령어예요. 명령어 펑션이에요. 펑션 함수인데 이 함수 명령어를 치는데 요게 데이터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플롯을 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담즙과 포화 비율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플롯이라는 명령어를 수행을 했더니 뭐가 나오느냐?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실제로 요 플롯이라는 요걸 딱 치면은 창문이 아래서 하나 딱 새로 뜨면서 요 그래프가 딱 만들어집니다. 요걸 그대로 반복을 해보세요. 요걸 그대로 반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래서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총합, 그 다음에 누적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순서대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R에서 가능해요.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데이터를 R에 받아들인 다음에는 요거 명령어로 가지고 전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산술 평균을 만드는 법, 메디안을 찾는 법,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여러분들 얘기했었던 최소값, 최대값, 메디안, Q1, Q3 5 넘이라는 명령어를 딱 치게 되면은 요 5개가 딱 떠요. 요게 최소값이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셋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 가장 많은 숫자, 그다음 메디안, 요게 퍼스트 퀀타일, 요게 서드 쿼타일, 이런 식으로 5숫자가 딱 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안 하고 그냥 쿼타일이라고만 딱 치면은 어떻게 뜨느냐 하면은 0, 요게 미니멈이죠. 100, 맥시멈, 50, 메디안, 25% 퍼스트 쿼타일, 75% 요게 서드 쿼타일, 이런 식으로 요렇게 치셔도 되고 요렇게 치셔도 되고, 어떤 펑션을 쓰든지 간에 어떤 명령어를 쓰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5수치를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서마리라는 명령어를 치면은 여기 다 떠요. 마찬가지로 또 미니멈 뜨고 맥시멈 뜨고 메디안 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수치를 알기 위해서는 아까 4분위수, 1분위수, 3분위수, 메디안, 미니멈, 맥시멈 5가지 숫자를 알기 위해서는 요 서마리라는 함수라든가 퀀타일이라는 함수라든가 5 넘이라는 함수, 어느 것 셋 중에 어느 걸 쓰든지 간에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논문을 쓸 때 여러분들 데이터 세트를 확보하잖아요. 그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디스크립티브 스타티스틱스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균은 어떻고 표준 편차는 어떻고 그 다음에 5수치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다 기술을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VAR, 이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세트의 분산을 알아내는, 그 다음에 SD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를 알아내는 거고, IQR은 인터쿼타일 레인지를 알아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돼 있어요. 한 번씩 전부 쳐서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미니멈, 맥시멈인데 아까 여러분들 여기서도 벌써 한번 다 알 수 있었죠. 미니멈, 맥시멈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은 요 셋 중에 하나를 쳐줘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레인지 다 있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스큐니스하고 커토시스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하기 위해서 반드시 패키지라는 걸 인스톨을 해야 되는데, 요 패키지 인스톨을 하는 것도 R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초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제 강의를 이미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R 강의를 들으셨던 분은 이 패키지를 어떻게 설치하시는지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실 텐데, 만약에 이것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으면은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얘기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한 부교재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인스톨한 패키지를 갖다가 실제로 동작할 수 있게 만드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끝난 상태에서 스큐니스라는 거하고 커토시스라는 걸 이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명령어를 써주면은 R이 계산을 해서 스큐니스, 커토시스 값을 뱉어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죠? 쭉 따라가서 한번 54페이지도 55페이지도 쭉 보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한 거는 전부 숫자 위주로 해갖고 나와 있잖아요. R로 쭉 치시면은 그냥 당장 이해 안 가시더라도 똑같이 치면서 숫자 뜨는 것만 확인하면 여기까지 오세요. 그 다음에는 뭐를 하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숫자로만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그 데이터를 볼 때 가장 인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표가 있거나 그래프가 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지금 뭐가 나오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은 자료를 요약하는 데 있어서 표와 그래프를 이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쭉 설명이 돼 있어요. 자,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표와 그래프를 이용한 자료 요약 부분이 56페이지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도수 분포표, 히스토그램, 줄기와 잎 그림, 꺾은 선 그래프, 파이도표, 상자 그림, 뭐 이런 게 쭉 나와 있죠. 이 표 자체는 여러분들 아마 통계 시간,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좀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그래프나 표가 제공이 되면은 통계적인 데이터를 독자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R이라는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이 그래픽 부분입니다. R은 그래픽이 굉장히 좋아요. 기존에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세스나 SPSS보다도 이 그래픽이 훨씬 더 좋습니다. 뛰어나고요. 굉장히 화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논문을 보시면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되는 이런 스타티스틱스 분석 그림들이 있죠. 이런 거 대부분 다 R로 한 것입니다. R이
R 그래픽스라는 게 책이 하나 따로 두꺼운 책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래픽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R 코딩들은 그렇게 뛰어난 그래픽 코딩이 아닙니다. 이 그래픽 코딩을 화려하게 만들려면은 ggplot이라는 패키지를 깔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따로 한번 제가 설명드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57페이지부터는 이 도수 분포표라든가 아니면은 줄기와 이끌림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자 그림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이 여러분들 돼 있고, 이 각각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바로 여기 지금 코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 있는 게 다 코딩이에요. 여러분들 요거를 보시면은 요 코딩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림들이 요거입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코딩을 보시면은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69페이지까지 보시면 돼요. 요 설명을 좀 쭉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먼저 줄기와 이끌림하고 여기까지는 쭉 읽어서 보십시오. 이 줄기와 이끌림하고 도수 분포표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도수 분포표는 어떤 특정한 레인지에서 숫자가 몇 개냐 이걸 가지고 표를 그려준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예가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어떤 게 도수 분포표냐면은 요런 게 도수 분포표예요. 요런 게. 요 옆에 게 지금 프리퀀시고요. 몇 개나 되는가 하는 그 프리퀀시고, 얼마하고 얼마 사이에 몇 개, 얼마하고 얼마 사이에 몇 개, 얼마하고 얼마 사이에 몇 개, 요걸 그려놓은 것이 바로 프리퀀시 도수 분포표 프리퀀시 테이블이 되고, 요 표 자체는 요 표 자체의 이름은 히스토그램이라 하죠.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가끔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요게 히스토그램이에요. 요게 박스 플롯이라는 겁니다. 박스 플롯이라는 게 요 앞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요 박스 플롯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잘 이해를 하십시오. 이 박스 플롯이라는 게 바로 요것인데, 요런 박스가 있어요. 요 박스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요 박스의 요 부분이 Q1이고, 아까 여러분들 Q1, Q2, Q3 이거 배우셨죠? 근데 요게 미디안 Q2이고 요게 Q3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 거리가 뭐냐 하면은 인터콘타일 렌즈가 되겠죠. IQR. 그다음에 요게 뭐냐 하면은 요 양쪽 끝이 있죠. 요거하고 요 점하고 여기를 뭐라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이너 펜스라 그래요. 이너 펜스. 그다음에 아우터 펜스가 이 바깥쪽에 있는데, 요 이너 펜스의 바깥쪽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아웃라이어라고 합니다. 아웃라이어. 요 별표 그려놓은 거 요런 게 다 아웃라이어예요. 이 아웃라이어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실험을 하시다 보면은 다른 데이터와 달리 굉장히 튀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튀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통계 계산을 할 때 처리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임의로 빼면 안 돼요. 이런 거 아웃라이어, 그런 데이터들 바깥으로 튀는 아웃라이어가 존재할 때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논문 쓰실 때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그냥 제외해버리면 나중에 데이터 조작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데이터, 튀는 데이터, 쉽게 얘기해서 냉정하게 봤을 때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는 근거를 대고 제거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계산을 했더니 그 데이터 아웃라이어로 판정되는 데이터는 제거하고 계산을 시행하였다. 논문에다 밝히시면 돼요. 그렇게. 그것이 아웃라이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입증을 하고 제거하고 계산을 다시 해서 제시를 하면 된다고요. 논문을 쓰실 때. 아웃라이어가 어떤 특정한 데이터가 아웃라이어에 속하냐 안 속하냐, 쉽게 얘기하면 이너펜스의 바깥쪽이냐 아니냐를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이 그림의 이 부분, 이게 바로 상자 박스 플롯이라고 부르는 건데, 요게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Q1, 요게 바로 Q1이고 요게 Q3고 요게 Q2 메디안이에요.
요거하고 요게 이너 펜스이고 만약에 아웃라이어가 나온다면 요 이너 펜스의 바깥쪽에 찍히게 될 겁니다. 요 아웃라이어는 원칙적으로 제거를 하고 통계 분석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히스토그램, 요게 박스 플롯. 요거는 박스 플롯 중에서 이름이 따로 있는데요. 박스 플롯 중에 노치가 있는 상자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치가 있는 상자 그림. 이게 63페이지에 나오죠. 노치가 있는 상자 그림이 요거고, 요거는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박스 플롯하고 같은 개념인데 그림 모양이 좀 다르죠. 요거는 이름이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바이올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바이올린 그림. 여기 보면 있죠. 64페이지 보면 나오죠. 바이올린 그림. 요 바이올린 그림은 어떻게 하느냐? 바이오플롯이라는 것을 패키지를 깔고 그 다음에 인스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명령어를 사용하면은 요 그림이 그려져요. 한번 해보십시오. 쭉. 아마 요거 쭉 따라오는데 데이터는 얻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R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은 크게 문제없이 따라올 수 있을 텐데 R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따라오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것도 쭉쭉 따라가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5페이지에 있는 코딩을 따라 하시면은 요 아래 그림이 나올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따라가시고 그림이 각각 나올 거고요. 따라가시면은 요 그림이 나올 거고, 요것도 쭉 따라가시면 여기까지 그림이 나오고, 여기까지 하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쭉 읽어오시면서 코딩을 그대로 R에서 따라하세요. 이 그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결과물이 똑같이 나오면 성공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R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니까 제가 아까 과제는 뭘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과제만 내시면 되고, 69페이지 상단 추정과 가설 검정 앞까지 여러분들 하시는 데 있어서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메일로 바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R을 여러분들 쉽게 배울 수 있는 간단한 유인물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꼭 말씀을 해주시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